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음악사 고전파 시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파 시대의 배경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고전파 시대는 1750년부터 1825년까지 유행했던 음악 시대를 고전파라고 합니다. 배경은 첫 번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일부 특권 계층을 위한 음악에서 모든 계층을 위한 음악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계몽주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몽주의 하면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계몽주의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계몽시대란 유럽과 신세계가 계몽주의라는 광범한 사회 진보적, 지적 사상운동에 휩싸였던 17세기, 18세기를 말합니다. 계몽주의는 실제적인 도덕을 지향했으며 형이상학보다는 상식, 경험, 과학을, 권위주의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특권보다는 평등한 권리와 교육을 지향했습니다. 음악적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전파 시대의 음악적 특징, 첫 번째, 음악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음악, 절대음악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 화성음악의 발달. 세 번째, 형식미를 강조한 소나타 형식의 완성. 네 번째, 실내악, 교향곡, 협주곡 등 기악의 연주 형태를 확립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적인 특징 4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음악, 절대음악 추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순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음악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음악의 특정한 이미지나 상징적 의미를 표출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음과 음의 관계와 조합을 통한 순수한 음악적 예술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띠는 음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음악은 내용 설명,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곡을 의미하고요. 자, 표제음악과 순음악은 둘 다 기악곡에만 적용하는 개념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화성음악의 발달이 있는데요. 화성음악은 바로크 시대 때 생겨났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죠? 바로크 시대 때 생겨난 화성음악이 고전파 시대에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화성음악은 주성부가 하나이며 나머지는 화성적 뒷받침을 하며 수직적 화성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고전파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꼽으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소나타 형식을 이야기할 겁니다. 형식미를 강조한 소나타 형식의 완성인데요. 2개의 주제를 제시하는 제시부, 주제를 발전시키는 발전부, 다시 2개의 주제가 나타나는 재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향곡의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타 형식을 자세히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특징을 한번 음악적인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째 음악적인 특징은 실내악, 교향곡, 협주곡 등 기악의 연주 형태가 확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그림이 실내악 그림이고요. 두 번째 보여지는 사진이 교향곡, 세 번째 사진이 협주곡의 사진입니다. 자, 교향곡은 보통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며 오케스트라로 연주됩니다. 하이든이 그 기틀을 마련하였고 모차르트, 베토벤에서 정점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파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고전파 시대 작곡가는 3사람이 가장 유명합니다. 첫 번째 하이든, 두 번째 모차르트, 세 번째 베토벤입니다. 하이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하이든은 1678년에 태어나서
1741년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이 하이든입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오스트리아. 두 번째, 소나타 형식을 확립하였고요. 세 번째,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하이든은 죽기 전까지 108곡이라는 아주 많은 수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죽었기 때문에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놀람 교향곡, 종달새 현악 사중주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지도가 오스트리아의 지도인데요. 오스트리아는 체코,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하이든이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하이든 데일리 타임테이블인데요. 하이든이 하루를 얼마나 규칙적으로 지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곡가는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에 태어나 1791년 사망하였는데요. 모차르트는 짧은 생을 살다간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차르트는 하이든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음악의 신동이라 불렸었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레퀴엠, 오페라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등이 있습니다. 자, 모차르트의 사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모차르트가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했었던 슈테판 성당입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 슈테판 성당 꼭대기에서 바라본 오스트리아 시내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모차르트의 얼굴과 부인의 얼굴입니다. 그 밑에 있는 피아노 그림은 사진은 모차르트가 실제로 연주했던 모차르트의 피아노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모차르트의 시체를 보관했었다고 하는 이런 묘지를 묘사한 사진입니다. 그럼 세 번째 작곡가 베토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은 1770년 태어나서 1827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베토벤은 하이든, 모차르트와 달리 독일 출신의 음악가였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악성 베토벤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베토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운명교향곡, 영웅교향곡, 전원교향곡, 합창교향곡, 비창 소나타 등이 있습니다. 자, 베토벤의 사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사진이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의 얼굴이고요. 자, 두 번째에 있는 사진은 베토벤이 죽고 난 후에 얼굴을 본을 뜬 데드마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베토벤이 실제로 쳤던 피아노의 사진이고요. 네 번째 그림은 베토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있는 사진은 베토벤이 17세 때의 모습을 그린 사진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이는 국자 같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국자가 아니라 베토벤이 청력을 상실했을 때 도움을 줬던 보청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든의 대표적인 곡인 시계교향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계교향곡 2악장. 하이든이 작곡한 108개의 교향곡 중에서도 잘 알려진 곡으로 제2악장. 규칙적인 리듬이 시계추 소리를 연상한다고 해서 시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음악 감상곡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제1악장. 모차르트는 40여 곡의 교향곡을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중에 단 2곡, 25번과 40번이 단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감상곡은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제1악장입니다. 베토벤의 청력에 이상이 생기고 난 후 작곡된 곡으로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묘사한 첫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서양음악사 고전파 시대에 대해서 배경, 음악적인 특징, 대표적인 작곡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형성평가를 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파 시대의 연대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죠?
자, 대표적인 작곡가 세 사람 이름 기억나시나요? 시대적인 배경 두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했는데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음악적인 특징 네 가지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정리했었는데요. 그것도 기억이 날까요? 대표적인 악곡, 감상곡 세 곡을 하이든 곡, 모차르트 곡, 베토벤 곡을 설명드렸는데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전파 시대에 대해서 잘 배우셨나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